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다시 구. 토니 로빈스 지음. 홍석윤 옮김. 9장. 성공을 불러오는 말. 올바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강력한 에이전트다. 아주 올바른 단어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마크 트웨인. 말은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울게 만들기도 한다. 말은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한다. 말은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파괴하기도 한다. 말은 또 우리의 가장 고귀한 의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은 말의 힘을 빌려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대의 명분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들기도 하며 인류의 운명을 형성해 왔다. 말은 감정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유발한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온다. 패트릭 헨리가 미국 독립운동 대표들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나의 길은 분명하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말은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적 폭정에 맞서 싸우려는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열망에 불을 붙였다. 미국 국민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선택, 즉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유산, 독립선언서는 독립운동의 아버지들이 후대의 행동을 위해 선택한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몇 개의 말로 구성된 이 단순한 독립선언서가 한 국가의 변화를 주도한 것이다. 말이 이처럼 큰 영향력을 보인 것은 비단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다. 영국이라는 국가의 생존이 위태로웠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사람의 말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인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전투에 참여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명예로운 시간이라는 그의 유명한 호소는 모든 영국인에게 용맹무쌍한 용기를 내게 만들었고 무적의 전쟁 무기를 앞세운 히틀러의 세계 정복 망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우리의 믿음은 대개 어떤 말을 듣고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들으면 바뀌기도 한다. 인종평등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분명히 행동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그런 행동들 역시 열정적인 말의 영감을 받는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을 때의 진한 감동을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위대한 연설가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말의 강력한 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똑같은 힘을 이용해 우리 자신을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정신을 강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인생이라는 선물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우리 삶의 경험을 잘 묘사하는 효과적인 말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빠르고도 확실하게 우리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 미로를 비몽사몽간 중 걷는 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현명하게 선택하기만 해도 그 말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순한 상징은 얼마나 큰 선물인가. 우리는 독특하게 생긴 문자, 말로 표현되는 경우 그 소리로 특별하고 풍요로운 경험의 융단을 짠다. 문자와 소리는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말이 우리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우리 경험의 표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한다. 말은 우리의 자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조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단지 새로운 말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에 대한 감정을 즉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말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거나 엄격한 판단에 따라 선택해야 할 말을 무의식적인 습관에 따라 함부로 선택한다면 삶의 경험 전체를 폄하하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굉장히 멋진 경험을 단지 아주 좋았다 라는 평범한 말로 표현한다면 경험의 풍요로운 느낌이 부적절한 어휘 사용으로 그저 보통의 경험으로 퇴색될 것이다. 어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정도 메마르기 쉽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들 자신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다양한 색상의 팔레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보다는 어떤 어휘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판단에서 문제에 직면한다. 사람들은 대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그런 쉬운 단어들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어휘를 의식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말들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영어에는 문자 그대로의 원래 의미 외에 전혀 다른 감정적 강도를 전달하는 단어들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무언가가 싫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회사 일이 싫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게 싫다 등 당신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그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좋아 같은 우회적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감정이 제대로 담긴 말을 사용하면 당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마법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 기사도라는 말을 사용해보자. 그 말이 공손함이나 신사다움 같은 평범한 단어와는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더 강한 느낌이 들게 하지 않는가? 적어도 내게는 그렇다. 기사도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백마탄 용감한 기사가 검은 머리에 귀부인을 보호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또 기사도란 말은 영혼의 고결함, 원탁에 둘러앉은 명예로운 사람들, 아서 왕의 신사도, 그리고 아서 왕의 궁이 있던 카멜롯의 경이로움이 느껴진다. 또 흠잡을 데 없는 이나 고결함이라는 단어도 그렇다. 잘 수행한이나 정직한 같은 평범한 단어와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가? 탁월함의 추구라는 말도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말보다 더 강렬함이 느껴지는 말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핵심 단어 하나만 바꿔도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직접 목도했고 그것이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 양식까지 즉시 변화시킨다는 점을 주목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 경험했으니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습관적인 어휘, 즉 당신이 삶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평소에 사용하던 단어 몇 개만 바꿔도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인생까지 즉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몇 년 전 한 회의에서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회의에는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우리 회사 CEO였고 다른 사람은 내 친구이자 협력 파트너였다. 회의 도중에 우리는 다소 불쾌한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협상하고 있던 한 상대방이 명백하게 불공평한 이득을 취하려 하면서 합의를 위반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이 그에게 유리해 보였다. 속상하고 화가 났다. 나는 그런 상황에 속에서 내 옆에 두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었다. CEO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냈지만 내 친구는 거의 동요하지 않았다.
그 상대방의 위반 행위는 우리 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지만 우리 세 사람이 그 협상에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상황에 대한 CEO의 반응은 좀 지나쳐 보였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와 목에 핏줄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온 모습으로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분노의 행동을 고통을 없애거나 기쁨을 얻는 것 중 하나에 연결시키고 있음이 분명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심한 반응을 보이는지 묻자 그는 이를 악물며 이렇게 말했다. 분노할 때 내가 더 강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강해져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말이죠. 그는 분노의 감정을 고통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회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자원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번에는 다음 질문을 떠올렸다. 내 친구는 어떻게 큰 동요 없이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화가 나지 않나? CEO도 옆에서 거들었다. 이 판국에 화가 안 난단 말입니까? 친구의 대답은 간단했다. 전혀 화낼 가치도 없는 일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를 알고 지낸 몇 년 동안 그가 화를 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화를 내면 통제력을 잃게 된다네. 나는 그의 대답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통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럼 지는 거지.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달랐다. 이보다 큰 대조가 어디 있을까? 한 사람은 분노를 통제력을 갖는 기쁨에 연결시킨 반면 다른 사람은 분노를 통제력을 잃는 고통에 연결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반영되었을 터였다. 나는 내 감정을 되돌아보았다.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믿었는가? 나는 그동안 화가 나도 얼마든지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화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극도의 행복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화를 피할 필요도 없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고 화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분노하지 않고도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세 사람이 이 경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랐다는 것이다. 나는 화와 속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내 CEO는 분노와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내 친구는 약간 불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믿기지 않는군. 그게 그저 약간 불쾌한 정도로 불과했단 말이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다라고? 그저 조금 불쾌했을 뿐이라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화를 내거나 적어도 속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천만의 말씀. 화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필요한데 그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네. 내가 다시 물었다. 국세청이 실수로 자네에게서 세금을 25만 달러나 더 징수했던 거 기억나나? 그 돈을 회수하는데 무려 2년 반이나 걸렸지. 그때 엄청나게 화나지 않던가? CEO가 옆에서 또 거들었다. 그때 정말로 열 받지 않던가요? 그 친구가 말했다. 아니, 그렇게 속상하지는 않았다네. 물론 조금 언짢긴 했지. 조금 언짢았다고? 세상에.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멍청한 말이군. 나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어중간한 말은 결코 사용하지 않을 텐데. 도대체 이 성공한 사업가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언짢았다고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긴 그의 표정이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게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런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한다면 내 기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마냥 웃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생각 좀 해봐야겠는걸.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친구의 언어 패턴을 사용하면 내 감정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화가 난 상황에서 평소처럼 화를 내지 않고 좀 언짢군 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하지만 재미삼아 한번 해보기로 했다. 마침 기회가 생겼다. 긴 야간 비행을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우리 직원이 예약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바람에 나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20분가량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몸은 피곤하고 감정적으로도 한계에 달했다. 호텔 직원이 천천히 체크인 카운터로 오더니 달팽이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느린 독수리 탑업으로 컴퓨터에 내 이름을 치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약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호텔 직원에게 점잖게 한마디 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난 지금 무척 피곤하오. 여기서 계속 오래 서 있으면 조금 언짢아질 것 같으니 빨리 룸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호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비로소 응수했다. 나의 옛 패턴을 깨뜨린 것이다.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화산, 분노는 순간적으로 식었고 이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나는 비록 잠깐이나마 호텔 직원과의 만남을 실제로 즐겼고 그는 일처리의 속도를 냈다. 내 감정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만으로도 내 옛 패턴을 깨뜨리고 내 경험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쉬울 수 있느냐고?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다. 그 다음 주에도 나는 이 새로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그때마다 그 말이 나의 분노 강도를 즉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소한 속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 나도 모르게 분노 상태가 되는 기질이 사라진 것이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나는 그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사이에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 단어는 내가 화났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최우선 단어가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더 이상 극도로 화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이 방법에 점점 더 매료되었다. 단지 습관적인 어휘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중에 이것을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라고 불렀다. 나는 점차 다른 단어들도 실험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충분히 효과가 있는 단어들을 발견해서 사용하면 어떤 감정이라도 그 강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 당신의 오감이 일련의 감각을 뇌로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라. 시각, 청각, 운동 감각, 후각, 미각적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이 당신의 감각기관에 의해 내부 감각으로 전환되고 다시 카테고리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 소리 등의 감각들이 어떤 의미인지 뇌는 어떻게 아는 것일까? 그 감각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고통인지 기쁨인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인간이 배운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감각들의 라벨을 붙이는 것이고 그 라벨이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모든 감정은 단어라는 깔때기를 통해 당신에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액체로 되어 있는 감정이 얇은 깔때기 틀을 통해 단어라고 하는 다양한 모형 속으로 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뇌가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 싶은 나머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설명을 찾기보다는 우리 경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단어들에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들을 형성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단어들이 우리 삶의 경험을 제대로 표현하는지 의식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분노, 우울, 굴욕, 불안이라는 단어의 틀에 지속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이 단어들은 실제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들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이 틀에 쏟아붓는 한 우리가 붙인 라벨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
실제로는 약간의 문제였던 경험도 파괴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다. 위의 예시처럼 내 CEO는 분노, 격노,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나는 화와 속상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내 친구는 그 경험을 언짢다, 불쾌하다 라는 단어의 틀에 부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좌절감을 묘사하는데 동일한 패턴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즉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의 틀이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다. 위에 설명했듯이 내 친구가 사용하는 단어의 틀을 사용했더니 내 경험의 강도를 즉시 바꿀 수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경험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의 요점이다. 우리가 경험에 붙인 단어들이 바로 자신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자신에게 다시 표현하기 위해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그 표현이 우리의 인식과 감정을 변화시킨다. 앞의 예시처럼 세 사람이 같은 경험을 했지만 한 사람은 분노를, 한 사람은 화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불쾌함을 느낀 것이다. 그들 각자가 느낀 감정이 각자의 번역에 의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는 해석이나 번역을 위한 우리의 주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에 어떤 라벨을 붙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경계에서 생성되는 감정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 말이 정말로 생화학적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겠는가? 아직도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반응을 즉시 일으키는 단어들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누군가 당신에게 인종차별적 비방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또는 누군가 당신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면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 노골적으로 개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완곡하게 SOB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욕설을 들을 때와 누군가 당신을 천사 또는 천재나 친구라고 부를 때는 기분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 우리는 특정 단어를 엄청난 고통에 연결시킨다. 내가 레오 버스카글리아 박사를 인터뷰했을 때 그는 내게 50년대 후반에 동부의 한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라고 물었다. 놀랍게도 많은 응답자가 이 질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 실제로 제대로 정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것은 공산주의는 그저 끔찍하다는 것 뿐이었다. 한 여성은 심지어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워싱턴에는 공산주의가 없는 게 좋겠군요. 어떤 남성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으며 이제 그들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감각이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라벨의 힘이다. 말은 우리의 경험을 묶는 실이다. 올더스 헉슬리. 표현의 힘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만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면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몇 마디의 단어가 확실히 우리의 경험을 걸러내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컴튼 백과사전에 따르면 영어에는 적어도 50만 개의 단어가 있으며 다른 출처에 따르면 영단어의 수는 무려 75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영어는 확실히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언어 중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다. 2위인 독일어의 단어 수는 대략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단어 중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는 평균적으로 2,000개에서 10,000개 사이라는데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영어 단어 수를 적게 잡아 50만 개라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0.5%에서 2%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도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는 몇 개나 될까? 유의어 사전을 찾아보니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단어는 3,000개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의 비율이었다. 내가 계산해 보니 긍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는 1,051개였고 부정적인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는 2,086개였다.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는 낙담함, 침울한, 마음이 무거운, 시무룩한, 애처로운, 비참한, 눈물 어린, 우울한 등 264개였다. 반면 즐거운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는 즐거운, 유쾌한, 의기양양한, 열심인, 경쾌한 등 105개에 불과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때보다 나쁜 때가 많은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7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운영하는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느낀 감정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요청하면 대다수는 단지 12개 정도밖에는 써내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같은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주일 내내 좌절감, 분노, 불안, 두려움, 우울함 속에서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늘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이 느끼는 감정을 좀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물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좀 더 창의적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새로운 라벨을 붙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현실적 감정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수년 전에 교도소에서 실시된 연구에 대해 읽은 내용이 생각난다. 수감자들이 고통을 경험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적 행동을 통해 그 고통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어휘 사용이 제한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감정이 생겨도 곧바로 강도 높은 분노를 수반한 폭력으로 분출된다는 것이다. 반면 윌리엄 F. 버클리 같은 사람은 정반대의 경우다. 버클리는 그의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구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감정을 폭넓게 표현했으며 따라서 그 자신의 감정도 다양하게 품을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개척하려면 사용할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어휘 선택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성경은 7,200개의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존 밀턴의 글에는 무려 17,000개의 단어가 나온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다양한 작품들에 24,000개 이상의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중 5,000개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은 셰익스피어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흥미로워할 몇 단어를 소개한다.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들. 마이클 매크로는 자신의 책 셰익스피어 복습하기에서 영어의 대가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우리의 마음 상태를 유도하는 강력한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놀라움, 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야만적 행위, 지독한 악당, 달빛, 난파된, 암살, 굴욕적인, 별똥별, 피투성이에, 협상하다, 아비가 되다, 바람이 거세게 불다, 발빠른, 살금살금 가다, 무엇을 위해 싸우다, 음란한, 말다툼하다, 몰인정한, 위험 있는, 남의 눈을 피하는, 수치스러운, 구경거리, 으스대다, 파란만장한, 당황하게 하다, 느림, 불가해한, 토하다, 유서 깊은, 용감한 행위, 강하지, 고문하다, 적대적인, 고의로, 고요한, 죽지 않는,
싸우기 좋아하는 초월, 지칠 대로 지친, 광채, 재빨리, 흐리멍덩한, 실외, 비현실적인, 우스운, 무자비한, 감시인, 저명한, 홍조를 띤, 깽깽거리다, 물불 가리지 않는, 헌신적인, 어릿광대, 장엄한.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 영어가 동사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미국인이 매우 적극적이고 행동 위주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가 평가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중국 문화는 변하지 않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중국인의 표현 방식이 동사보다는 명사에 더 무게를 둔다는 사실에도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명사는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동사는 오늘 여기에 있다가도 내일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천이라면 모든 질문은 그 천에서 잘린 헝겊 조각이다. 지난 장에서 설명했듯이 질문에서 한 단어만 바꿔도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답을 즉시 바꿀 수 있다. 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수록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말에 힘에 더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말의 힘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공자. 어느 날 나는 경험을 바꿔주는 어휘가 실제로 효과가 있고 습관적인 단어들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 삶의 감정적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비록 간단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우리는 삶의 행동, 방향,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나는 오랜 친구인 밥 베이즈와 이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와, 나도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최근에 겪은 일을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나처럼 여기저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그의 집은 말리부 해변에 있었지만 매우 작아서 서너 명은 고사하고 손님이 묵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집이 아니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내가 집으로 처남을 초대했고 2주 동안 머물 예정이었던 딸 켈리가 2달 동안 머물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동안 쉬면서 보려고 축구 경기 녹화를 맞춰 놓은 VCR을 누가 꺼버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짐작할 수 있다시피 그는 감정적 한계에 부딪혔고 VCR 녹화 예약을 끈 장본인이 켈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감정이 폭발하여 딸에게 할 수 있는 온갖 욕을 퍼부었다. 아빠가 자기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험한 욕을 하는 것을 생전 처음 본 켈리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밥의 아내 브랜드는 오히려 폭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밥의 평소 행동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순간적으로 그의 원래 행동 패턴을 터무니없이 크게 깨뜨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기존 패턴을 깨뜨리고 싶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그녀는 그가 진짜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그녀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매우 귀중한 피드백을 해주었다. 봐, 당신 행동은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봐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욕까지 하다니 당신에게서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저 일이 좀 많은 것 같군 이라고 말하더니 최근에는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겠어 라고 말하더군요.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켈리도 당신과 똑같은 말을 하고 당신과 똑같이 화를 내며 행동할 거예요. 밥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습관적인 말을 따라하면 그 사람의 감정적인 패턴도 따라서 갖게 될까?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소리 크기, 강도, 어조까지 따라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함께 지내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습관적인 어휘를 따라함으로써 그들의 감정 패턴도 같이 따라하기 때문이다.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묘사하는데 나처럼 열정적인,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등과 같은 단어를 곧잘 사용한다. 그들의 이런 긍정적 모습에서 그저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감정의 크기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경험을 바꿔주는 단어다. 그런 단어들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내 삶은 감정적으로 훨씬 더 풍성해졌다. 경험을 바꿔주는 단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감정 상태를 강화하거나 약화한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감정은 그 강도를 낮춰서 그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고 아주 긍정적인 경험은 그 기쁨의 강도와 격려의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밥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대해 깊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토니, 난 세상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가 계속 말했다. 맞아. 내 사전에 지루함이란 없으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물었다. 뭐라고? 자네 사전에 지루함이란 단어가 없단 말이지.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기억나나? 자네가 지루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도 없는 걸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말이 없으면 그런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들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한다. 앞에서 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삶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어떤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적절한 말이 없어도 소리나 감각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의 차원, 실체, 현실감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말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며 말이 없으면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는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의 단어 자체가 없으므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에도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다. 어떤 것은 표현하는 말이 없으면 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필리핀의 타사다이 족의 언어에는 싫어하다, 미워하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고방식인가. 다시 밥에게 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밥이 지루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내 감정을 묘사할 때 절대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무엇일까? 그러자 우울이라는 답이 떠올랐다. 물론 나도 좌절하거나 화가 나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언짢은 기분이 들거나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만 절대 우울해하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단 말인가? 그건 아니다. 8년 전만 해도 나는 항상 우울한 상태였다. 우울증 때문에 나는 삶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내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고 우울한 성격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행히 엄청난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서 나는 우울증의 엄청난 고통을 연결시켰다. 나는 우울증이 죽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뇌가 우울증을 그런 엄청난 고통에 연결시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사전에서 우울이란 단어를 자동적으로 지워버렸고, 그래서 우울함을 표현하거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내게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나를 좌절시키는 단어를 내 사전에서 단칼에 지워버렸고, 마침내 단호한 결심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나쁜 감정, 우울함을 없애버렸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단어들이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단어들을 없애고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단어들로 대체하라. 당신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저 이론일 뿐이지요. 안 그런가요? 그런 말장난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 대답은 이렇다. 단지 단어만 바꾼다고 해서 경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의 습관적인 감정 패턴을 깨뜨린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빈약하고 부실한 옛 패턴을 깨뜨리고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며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고 훨씬 더 지적인 질문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내와 나는 예민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우리는 꽤 격렬한 논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경험에 붙이는 라벨, 사용하는 말이 경험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의 논쟁을 영적인 토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후 논쟁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인식이 변화되었다. 영적인 토론은 격렬한 논쟁과는 다른 규칙을 갖게 되었다. 감정적 강도도 확실히 달라졌다. 7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예전에 격렬한 논쟁을 할 때 보였던 습관적인 감정 강도 수준으로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또 수식어를 사용하면 감정의 강도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단지 약간 언짢은 것 뿐이야 라거나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 내 아내 베키는 조금 실망스러울 때 이렇게 말한다. 조금 짜증나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웃고 만다. 우리의 옛 패턴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새 패턴은 좌절시키는 감정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농담을 하는 것이다. 괴물이 자라기 전에 죽인 것이다. 내 좋은 친구 켄 블렌차드에게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구사하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단어에 얽힌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중 하나는 그가 아프리카 사파리를 여행할 때 사용하게 된 단어에 얽힌 이야기였다. 사파리 여행 중에 그가 타고 가던 트럭이 고장났다. 그는 아내 마지를 보며 좀 불편하겠군 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바꾸는데 매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로도 그 말을 수시로 사용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골프를 칠 때 샷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재미없는 샷이 또 나왔군 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우리 감정의 방향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질까지도 바꿔놓는다.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말의 힘을 이해하면 당신이 사용하는 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도 매우 민감해진다. 나는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었다. 내가 이 기술을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친구 짐을 도와준 일이다. 나는 그가 그렇게까지 풀이 죽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우울한지 설명하는 20분 동안 우울하다라는 말을 최소한 12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가 그의 상태를 바꾸는데 얼마나 빨리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 정말로 우울한 거야? 아니면 그저 약간의 욕구불만을 느끼는 정도인 거야? 정말로 심한 욕구불만을 느끼고 있다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곧 좋아질 것 같네만. 그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가 사용하는 말이 그의 마음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나? 앞으로 열흘 동안 우울하다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게. 만약 그 말이 다시 튀어나오려고 하면 즉시 자네에게 힘을 불어넣는 다른 단어로 대체하게나. 예를 들어 우울하다는 말 대신에 좀 울적하군 또는 곧 나아질 거야. 내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그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말 몇 마디만 바꾸었을 뿐인데 그의 감정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풍성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2년 후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그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자 그는 그 이후 하루도 우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비록 약간 울적한 기분이 들더라도 다시는 우울하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의 진가는 그것이 매우 쉽고 간단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심오하다. 비록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두루 적용하기만 하면 당신의 삶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전국 트럭 화물 서비스 회사인 PIE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모든 운송 계약의 60%가 잘못 처리되는 바람에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더블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고용했다. 그는 원인을 파헤친 끝에 오류의 56%가 작업자들이 컨테이너 식별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회사 경영진은 데밍 박사의 조언에 따라 회사 전반에 걸친 품질 개선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작업자들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업자나 트럭 운전자라는 명칭 대신 장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회사의 그런 결정이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호칭을 바꾸는 게 무슨 변화를 일으킨단 말인가? 실제로 그들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을 지칭하는 호칭 외에는 말이다. 하지만 이 호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직원들은 자신들을 진짜 장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30일도 채 되지 않아 회사의 선적 오류는 56%에서 10%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1년 만에 25만 달러 가까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의 진실이다. 기업, 문화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현실적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내가 카이젠이라는 일본 단어를 쓰는 대신 카니라는 단어를 만든 이유는 끊임없는 개선이라는 철학과 사고 패턴을 한 단어로 집약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신이 어떤 단어를 꾸준히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단어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단어를 발명한다. 영어는 새로운 단어와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탁월한 언어다. 우리가 사전에서 보는 많은 단어들은 외국어에서 기원한 것도 있지만 특히 각종 이익단체들이 만든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서핑 문화권의 사람들은 파도에 대한 그들의 완전 멋진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대단한이나 근사한 같은 단어를 만들어냈다. 그들끼리 사용하던 단어가 점차 널리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은어가 되었고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되었다. 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나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을 선택하는데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 준다. 당신이 죽고 싶다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한다면 감정적 고통을 실제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혹은 당신이 사귀고 있는 연인에게 우리 헤어져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실제로 관계가 끝날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죽고 싶다 라는 말 대신 좀 힘들어요 라는 말을 쓰거나 우리 헤어져요 라는 말 대신 나 지금 화났어요 라는 말을 쓴다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직업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특정한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는 위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호흡이 바뀌며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어떤 연예인들은 이런 현상을 공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간주하는 반면 또 어떤 연예인들은 공연이 실패할 조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인기 가수 칼리 사이먼은 이를 무대 공포증이라고 불렀는데 그녀는 이 증상 때문에 몇 년 동안 라이브 공연을 하지 못했다. 반면 유명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턴은 긴장감을 느끼지만 이를 단지 열정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노래를 좋아하게 만드는 놀랍고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빨리 무대에 서고 싶은 생각뿐이다. 위의 긴장감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에게는 그를 응원하는 친구였지만 칼리 사이먼에게는 그녀를 괴롭히는 적군이었다. 평범한 표현, 강력한 표현. 당신이 느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낮춰서 더 이상 그런 감정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면, 당신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또는 당신의 가장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켜서 인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물론 당신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즉시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숙제는 이것이다. 지금 당장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수시로 사용하는 단어 3가지를 적어보라. 지겹다, 좌절감을 느낀다, 실망스럽다, 짜증난다, 화난다, 모욕감을 느낀다, 상처받았다, 슬프다 등. 어떤 단어든 당신이 수시로 사용하며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말들이어야 한다. 그런 단어들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 내가 지속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엇인가? 새 단어를 찾았으면 이제 그 단어들을 가지고 놀아보자. 아주 참을성 없이 화가 난 상태라고 가정한 다음 당신의 옛 패턴을 깨뜨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생각해 보라.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준다면 당신의 두뇌는 당신을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제한하는 옛 단어를 대체하고 싶은 단어를 선택하라. 내가 화난다 라는 말 대신 언짢다나 좀 불쾌하다 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말들이 매우 우습게 들리기 때문이다. 나 자신과 듣는 사람에게 그 말들은 옛 패턴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고 나는 옛 패턴을 깨뜨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는다. 당신도 옛 패턴을 깨뜨리다 보면 그 과정에 중독될 것이다. 당신이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당신의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고 간단한 단어들을 소개한다. 화가 난, 정신을 차린, 걱정스러운, 편채하는, 불안한, 조금 걱정되는, 불안한, 기대하는, 혼란스러운, 궁금한, 우울한, 차분한, 우울한, 최상은 아닌, 우울한, 전환 중에 있는, 완전 망한, 역행하는, 고약한, 향기가 적은, 진절이 난, 평범한, 실망스런, 감흥이 없는,
실망스런, 지연된, 역겨운, 논란, 무서운, 도전이 되는, 당황스러운, 알고 있는, 당황스러운, 자극받은, 기진맥진한, 재충전하고 있는, 기진맥진한, 약간 처진, 실패, 실수하다, 실패, 배우는 중, 실패, 교육받는, 두려움, 호기심, 두려운, 궁금한, 겁먹은, 탐구적인, 좌절한, 도전받다, 좌절한, 매료된, 격분한, 정열적인, 모욕적인, 편치하는, 모욕적인, 논란, 상처받은, 괴로운, 상처받은, 얻어맞다, 싫어하다, 선호하다, 조급한, 기대하는, 불안한, 미심쩍은, 무시당한, 오해받은, 무시당한, 오인된, 짜증난, 자극받은, 짜증난, 헷갈린, 질투심 많은, 사랑이 넘치는, 게으른, 에너지를 비축하는, 외로운, 시간 있는, 외로운, 잠시 혼자 있는, 잃어버린, 찾고 있는, 신경질 나는, 원기왕성한, 과부하 걸린, 최대한 노력하는, 압도당한, 조금의 불균형, 압도당한, 바쁜, 압도당한, 문제가 생긴, 압도당한, 할 일이 많은, 압도당한, 기회가 많은, 압도당한, 극대화된, 압도당한, 동요하는, 아픈, 불편한, 겁에 질린, 문제가 생긴, 거절당한, 빗나간, 거절당한, 배우는 중, 거절당한, 간과된, 거절당한, 과소평가된, 거절당한, 오해받은, 슬픈, 생각 중, 겁먹은, 신난, 이런 젠장, 오 이런, 지긋지긋한, 정화 중, 압박받는, 바쁜, 압박받는, 축복받는, 압박받는, 원기왕성한, 바보 같은, 깨우치는 중, 바보 같은, 지혜가 부족한, 바보 같은, 배우는 중, 끔찍한, 특이한. 이제 당신은 이보다 더 나은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먼저 당신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적 단어 3개를 쓴 다음 그 옆에 당신을 웃게 만들거나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낮춤으로써 옛 패턴을 깨뜨리는 대체 단어를 써보라. 하지만 당신이 새 단어들을 정말로 사용하게 될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NAC 6단계를 따르는 것이다. 6장에서 살펴본 신경연상회로 조건화의 첫 2단계를 기억하는가? 1단계. 당신의 삶에서 기쁨에 더 전념하고 고통은 줄이겠다고 결단하라. 당신이 기쁨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2단계. 이 3가지 새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렛대를 사용하라. 지렛대를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이 좋은 기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지렛대를 활용하는 더 강력한 방법은 내가 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바로 3명의 친구에게 당신이 대체하려는 말을 미리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살면서 좌절한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그 일에 매료되기로 결심했다. 고 친구들에게 공지하는 것이다. 나는 또 이 일을 꼭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경험을 실제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화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 불쾌해, 언짢아, 좀 걱정되는 걸 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앞으로 열흘 동안 예전에 쓰던 단어가 다시 튀어나온다면 즉시 옛 패턴을 깨고 새 단어로 대체하겠다고 친구들에게 약속했다. 새 단어를 쓰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며 즐기다 보니 새로운 패턴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은 내가 궤도를 벗어나면 곁에서 도와주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들은 즉시 내게 묻는다. 토니, 자네 지금 화낸 거야? 잠깐 언짢아 한 거야? 자네 또 좌절한 거야? 아니 매료된 거야. 물론 나는 친구들에게 그런 조언을 나를 협박하는 무기로 삼지 말고 나를 돕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해두었다.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언어 패턴이 나의 지속적인 접근 방식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화를 내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분노도 때로는 쓸모 있는 감정이 될 수 있다.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맨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감정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액체 상태의 감정을 쏟아붓는 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가급적 많이 보유하면 삶에서 더 많고 다양한 감정을 품을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이런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친구 3명에게 당신의 의도와 사용하고 싶은 단어에 대해 설명하고 당신의 옛 패턴을 깨뜨리겠다고 약속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예전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새 단어를 쓰는지 지적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라. 새로 대체한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즉각적인 기쁨으로 자신에게 보상하라.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긍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더 높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을 때 그냥 괜찮게 지내요, 나 그저 그래요 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끝내줘요 라고 외치면 그들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다. 단어 하나를 바꾸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신경계에 새로운 패턴, 즉 기쁨으로 가는 새로운 신경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 이번에는 괜찮게 지내요 라는 의미로 당신이 수시로 사용하는 단어, 즉 잘 지내고 있어요, 좋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은 습관적인 표현 3가지를 적고 그 옆에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단어 3가지를 써보라. 몇 가지 보기를 원한다면 다음 목록에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보라. 기민한, 원기왕성한, 좋아, 훌륭해, 매력적인, 눈부신, 감정이 생기다, 몹시 하고 싶다, 편안한, 엄청난, 자신 있는, 멈출 수 없는, 만족스러운, 평온한, 근사한, 멋진, 궁금한, 매료된, 단호한, 멈출 수 없는, 원기왕성한, 강력한, 열정적인, 신난, 신난, 황홀한, 신난, 정열적인, 신난, 멋진, 환상적인, 굉장한, 빠른 총알 같은, 기분 좋은 기운이 흘러넘치는, 기분 좋은 엄청난, 좋은 아주 멋진, 집중하고 있는 원기왕성한, 운이 좋은 놀라울 정도로 축복받은, 배부른 충만한, 재미있는 쾌활한, 기쁜 하늘을 떠다니는 듯한, 좋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좋은 굉장한, 좋은 더 좋을 수 없는, 좋은 마법 같은, 좋은 설레는, 멋진 열광적인, 멋진 통쾌한, 멋진 죽여주는, 멋진 믿을 수 없는, 멋진 경이적인, 행복한 황홀한, 행복한 신나는, 행복한 기뻐 날뛰는, 행복한 무아지경인, 강렬한 섬광 같은, 관심 있는 홀린, 흥미로운 마음을 사로잡는, 좋아하다 어쩔 줄 모르다, 좋아하다 우상화하다, 좋아하다 만끽하다, 사랑하는 흠모하는, 사랑스러운 사랑이 샘솟는, 사랑스러운 정열적인, 자극받은 거역할 수 없는, 자극받은 이끌린, 자극받은 도취된, 전진하는 최고 속력으로 좋은 환상적인, 좋은 장관을 이루는, 괜찮은 행복한, 나쁘지 않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좋은 원기왕성한, 좋은 환상적인, 좋은 완벽해, 주의를 기울이는, 초점을 맞추는, 평화로운, 평온한, 완벽한, 비범한, 즐거운, 기념비적인, 강력한 천하무적의, 꽤 좋은 딱 맞은, 꽤 좋은 대단한, 고조시키는 솟구치는, 빠른 폭발적인,
풍부한 눈부신, 만족한 충분히 만족한, 안전한 중심이 잡힌, 안전한 자신 있는, 안전한 대담한, 안전한 강력해진, 영리한 재능 있는, 자극받은 기분 좋은, 강한 천하무적의, 훌륭한 굉장한, 멋있는 화려한, 대단한 황홀한. 이런 강력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단어를 쓴다는 것을 세 명의 친구에게 미리 밝히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즐겨보라. 고통으로 이끄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라.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은 완화시키는 단어를, 긍정적 감정은 강화시키는 단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단어들은 잘 사용하면 연인과의 관계에서나 사업상의 협상에서나 그 외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자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속상하네, 정말 걱정돼" 따위의 말을 쏟아부었다.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는가? 나의 그런 언어 패턴이 비록 본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동 반응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보였고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한 말 대신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비록 좀 강한 느낌은 나지만 "약간 염려되는군. 나 좀 도와주겠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무엇보다 내 감정을 낮출 수 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통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왜냐고? 염려된다는 걱정된다와는 매우 다른 단어이기 때문이다. 걱정된다는 말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 믿음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약간이라는 말을 덧붙이면 메시지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이처럼 부정적 강도를 낮추자 상대방은 주눅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할 수 있었고 결국 그들과의 의사소통 수준도 높일 수 있었다.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가 가정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당신이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 습관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들도 어른들처럼 개인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말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 참을성 없이 "너 정말 멍청하구나" 라거나 "너 정말 형편없구나"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대신 "내 행동을 보니 조금 엄짠해지는구나. 이리 와서 그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자꾸나" 같은 말로 대체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옛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 모두 더 지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있는 것뿐이며 그런 행동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리얼리티 브리지이며 당신과 자녀 사이에도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은 옛 패턴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 나중에 후회할 말들을 자신도 모르게 쏟아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관계가 파괴될지 아는가? 우리가 화난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복하고 쉽게 만들거나 너무 상처를 받은 나머지 다시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사장의 제목처럼 말에는 창조하는 힘과 파괴하는 힘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다. 독일 국민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용감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명예와 자유도 소중히 여기는 국민이다.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한 국민의 좌절감을 소수 민족에 대한 증오로 변질시키고
세계 정복이라는 욕망을 부추겨 독일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을 때도 그랬듯이 인류 역사에서 선동가들은 살인을 부추기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말을 이용해 왔다.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과 그 후의 적대 행위를 지하드, 즉 성전이라고 명명한 것도 전쟁 명분의 정당성에 대한 이라크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경험을 재정립하기 위해 말을 신중하게 사용한 사례는 최근의 역사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1990년에 발발한 페르시아만 전쟁, 걸프 전쟁 동안 군사적 용어는 더욱 복잡해졌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파괴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레이건 행정부는 핵무기인 MX 미사일을 피스키퍼라고 불렀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한국 전쟁을 일관되게 국지적 군사행동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우리의 경험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휘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라. 물론 단어 하나 선택에 힘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 때로는 변화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분노 상태에 빠뜨릴 필요가 있다. 11장에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의 모든 감정은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격렬한 감정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부정적 감정은 자신이 있어야 할 중요한 장소가 있다. 다음 장에서 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고통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의 사용을 숙달하는 것은 그 목표를 향한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계다. 당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말, 경험에 붙이는 라벨에 주의하라.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가 당신의 경험을 제한한다. 1장에서 나는 한때 학습 장애라는 딱지가 붙었다가 지금은 천재로 평가받는 소년에 대해 언급했다. 사용하는 단어 하나만 바꾸어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라.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싶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말로 부르게 하고 싶은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라벨을 받아들일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경험에 특정한 라벨을 일단 붙이면 우리는 그 라벨에 상응하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병명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신신경 면역학 분야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강력한 생화학적 효과를 일으킨다는 내 생각이 더 견고해졌다. 노만 커즌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지난 12년간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환자가 어떤 병의 진단을 받은 순간, 즉 자신의 증상에 암, 다중경화증, 심장병 같은 라벨이 붙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증세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런 라벨들이 환자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손상시켜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의 웃지 못할 해프닝. 때로 어휘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는 몇몇 대기업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펩시는 그들의 광고 슬로건 펩시 세대들이여 힘을 냅시다를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회사 직원은 수백만 달러를 쓴 이 문구가 중국어로 펩시가 당신의 조상들을 무덤에서 일으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쉐보레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 소형차 모델 노바의 판매가 부진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노바가 스페인어로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었다. 커즌스의 연구는 또 앞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환자들이 자신의 병에 붙여진 이름 때문에 생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면역 체계도 그에 부응해 자동적으로 호전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커즌스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이 병을 만들 수도 있고 병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매우 신중을 기하지요. 우리 그룹의 경영실습 회사인 포춘 매니지먼트가 의사들과 협력해 그들이 사업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환자의 치료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민감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이 아직도 말의 힘을 믿지 못하겠다면 당신이 경험을 변화시키는 어휘를 시험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보라. 나는 세미나에서 이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화가 난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상한 건가요? 그러면 그 질문만 듣고도 자신의 상황을 즉시 재평가한다. 마침내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선택하며 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생리 기능이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완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노를 다루는 것보다는 상한 마음을 다루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쉬운 일이다. 당신은 또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도 감정 강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고파 죽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좀 출출한데 라고 말하면 어떨까? 그런 말을 사용하면 당신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식욕 강도를 순식간에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극단적인 감정 상태로 몰아넣는 습관적 패턴 때문에 과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일부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에서 시작된다. 최근에 진행한 운명과의 데이트 세미나에서 마음 상태를 즉시 바꾸는 단어를 사용하는 힘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한 여성 참가자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녀는 저녁 식사 전만 해도 울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고 마침내 울부짖으며 방을 뛰쳐나왔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어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중얼거렸죠. 아냐, 아냐, 곧 좋아질 거야. 그러자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 마침내 돌파구가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바꾼 것은 말 한마디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라벨링 과정, 어휘 구사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상태와 경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고 마침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바로 지금이 기회다. 당신이 쓰는 말을 통제하라. 당신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주목하고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감정의 강도를 적절히 높이거나 낮추는 말로 대체하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 지금까지 배운 일련의 과정을 실천하라. 대체할 말을 적고 그것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계속 실행하라. 다른 것 필요 없이 이 간단한 도구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라.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도 당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과 똑같이 재미있고 간단한 것이다. 바로 비유적 표현이 가져다 주는 가능성이다.